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5월 30일 목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 신문 보다 보니까 저출생의 뿌리에 무너진 성비가 있다. 이런 얘기가 기사로 나왔더라고요. 주민등록을 다 뒤져가지고 통계 자료를 찾아서 기사를 냈는데 성비 무너졌다고 그러니까 뭐 옛날 얘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드실 수 있겠는데 저도 그런 건가 하고 봤더니 지역별로 다르다는 거예요. 지역별로 성비가 무너진 지역들이 많이 있다. 많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 대부분이다. 어떻게 무너졌냐? 남성이 더 많다. 어디가 예외가 있냐? 서울이다. 이 얘기입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성비가 무너져서 여성들이 다 떠나가지고 남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 20대의 경우에 20대가 이제 혼인하고 출산을 준비하거나 이제 시작해야 될 때잖아요. 근데 아예 성비가 무너져 있어서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기는 대부분 지역에서는 어렵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대 젊은 층을 보니까요. 서울은 여성 대 남성 비율이 0.9 다시 말해서 여성 10명에 남성 9명 20대 얘기예요. 20대 젊은 층에서. 경북을 보니까 1.3 그러니까 여성이 10명이면 남성이 13명 20대들이 이제 많이 떠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체 광역시도 중에서 서울만 여성이 더 많고 나머지는 다 남성이 많습니다. 성비 균형 범위를 그래도 뭐 조금씩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1.0 아니고 1.1까지 이렇게 넓혀봐도 그러니까 여성보다 남성이 많은 정도가 한 1.1 정도까지 돼도 괜찮다, 정상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서울하고 세종만 그 안에 들어오고요. 나머지는 그 바깥에 있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일자리 때문이에요, 사실. 일자리가 많고 적고 이런 문제도 있지만 남성들이 주로 일하는 일자리가 있고 여성들이 주로 일하는 일자리가 현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남성들이 많이 취업하는 일자리가 제조업에 많이 있는데요. 지역에 지금 지방에 일자리 많이 없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일자리들이 있는데 그 일자리들 중에 좋은 일자리는 대부분 제조업 일자리인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제조업 공장에 요즘 가보시면 옛날처럼 여공이라는 이런 분들은 거의 없어요. 많이 자동화가 돼가지고. 그리고 사무보조원 일자리가 사실 있긴 있습니다. 대기업 제조업에도. 총무 같은 일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도 열악하고 또 인권 차원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좀 소외되고 좀 멸시받기도 하고 그래요. 다 남성들은 다 직책으로 불리는데 여성들은 누구씨 뭐 여직원 이렇게 부르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선호한 사람이 적어서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 기사 보고 전에 읽었던 양승훈 교수가 쓴 제조업 중공업 가족 유토피아 이런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이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거기는 보면은 거제시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거제시가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조선업이 발달한 제조업 도시인데요. 거기 소득도 굉장히 높고 그 뭐 대우중공업, 삼성중공업 이런 데 다니는 분들 아주 처우도 좋고 뭐 정년도 보장되고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여기가 대표적인 남초 기업이에요. 남성들이 다 들어가서 일하는 기업인데 이 지역을 보면은 극단적으로 우리 지방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거제시가 남성 고용률은 역사적으로 80% 가까이 됐었고요. 여성 고용률은 50% 못 넘고 40%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20대가 되면 여성들이 일하고 싶으면 지역을 떠나는 거예요. 지역에 남아있으려면 그냥 그런 대기업에 있는 남성하고 결혼해서 전업주부 하시거나 아니면 대기업의 사무보조원으로 들어가서 여직원 소리 들으면서 이제 보조적인 일을 해야 되니까 서울로 일단 가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차례 우리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저출생 문제 핵심 성평등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여성들한테 달라진 역할을 요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도 가라. 자기 돈 들여서 대학 가라. 우리 무상교육도 아니니까. 그리고 대학 나와서 취직해라. 그리고 나가서 일해라. 열심히 일해서 경제에 기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지가 IMF 이후부터니까 25년, 4반세기가 지났고요. 그동안에 많은 여성들이 달라진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한 거죠. 그런데 사회는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변하지 않은 지역부터 극단적으로 안 변한 지역부터 떠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출생 문제가 계속 심화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저출생하고 지방소멸 더 심각해질 것이고 성비가 무너지는 게 지금은 어떤 특정 지역에서 성비가 무너져서 저출생 문제가 더 심해질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이 출산이라는 것에서부터 여성들이 떠나오고 있는 현상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 생각하면서 좀 저출생부도 생긴다고 하는데 정책을 펼칠 때 이런 성평등 문제를 중심에 놓고 좀 펼쳐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슬로우 뉴스 이정환 대표하고요. 물가와 정치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파 총선이 있었고 그 대파 물가가 정치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데 미국도 예외가 아니라고 합니다. 바이든도 물가 때문에 굉장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물가가 오르고 있지는 않은 거란 얘기 듣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남찬섭 동아대 교수님 모셔서 국회에 연금 특위의 민간 자문위원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 개혁 논의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전년도 대비 같은 동기간에 비해서는 427% 성장한 거거든요. 지난 분기 대비는 23%인데 수익률이 뭐 한 20% 된다. 그냥 오늘 갈치로 거머쥐고 있는 거죠. 저는 이거는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기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조업으로서 물리적인 어떠한 물건을 만드는데 이러한 매출 총이익을 냈다라는 거. 이것이 지속할 수 있는 매출이 계속해서 나오고 매출 총이익이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강력한 수요가 미국의 빅테크로부터 나오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뭐냐면 미국의 빅테크는 계속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이 정도 투자한 게 여러분 뭐냐면 엑슨모빌이나 쉐브론이나 사우디 아람코가 투자하는 설비 투자보다 많아요. 이거보다 지금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나 빅테크들이 하는 투자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석유 기업의 기록을 지금 빅테크들이 깨고 있다는 거고 이 빅테크가 사실은 엔비디아의 완전한 뒷배가 돼주고 있다는 거예요. 월가의 전문가들도 엔비디아에 리드하는 이 시기가 미니멈 1년에서 2년까지는 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한 $1,200까지 갈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 모시고요. 물가와 정치의 관계 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물가와 정치 하니까 네. 대파가 바로 생각이 나네요. 아, 네. 지난번에 대파가 선거에 총선에 영향 미친 거죠? 최소 몇십석이 날아갔다 얘기 많았죠. 네. 이 물가도 물가지만 대통령이 아니란 대응이 민심 위반을 불러일으켰다 그런 얘기 있었고요. 기억하시겠지만 이수정 경기대 교수 당시 용인정 후보였죠. 한 단이 아닌 한 뿌리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875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이수정 교수가 네. 한 뿌리겠지 이렇게 얘기. 근데 한 뿌리가 아니었어요. 한 단이었어요? 한 1kg에 이제 875원이었는데 사실 또 한 단이라는 게 제가 또 찾아보니 정확한 또 기준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대충 묶음을 한 단이라고 그래서 한 단이라는 건 뭐 정확하지 않고 정확히 이제 그 농협 하나로마트는 1kg, 1kg에 875원. 그게 팩트인데 김수정 교수가 엉뚱한 소리를 했죠. 이수정 교수가. 네, 이수정 교수가. 그래서 더 이제 불을 질렀고 아직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는 왜 대통령이 간 마트만 가격이 더 낮았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화를 냈던 건 도대체 어느 마트가 875원이냐. 내가 우리 동네 마트는 그렇지 않은데라는 건데요. 다 화를 냈죠. 그래서 실제로 윤 대통령이 간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은 875원이었는데 혹시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고요. 이게 놀랍게도 그 전주까지만 해도 다른 동네에 다 3,851원인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오기 전날 1,000원으로 떨어졌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한 날 875원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방문 당일날도 이 윤 대통령이 간 하나로마트 양재동만 875원이고 다른 심지어 7,000원이 넘는 데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3,000원이 넘는데 게다가 이 875원이라는 게 정부 지원금 2,000원에 또 하나로마트 자체 할인 1,000원에 또 할인 지원 375원 붙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다른 데는 다 3,000원, 4,000원 정도 하는데 여기만 이거 너무 재밌어요. 네. 그것도 좀 띄워주세요. 870원 대파 가격의 비밀 그 그래프 있죠. 그건 아직 안 보낸 것 같습니다. 대파 이 가격 지금 수위를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네. 원래 비싼데 하나로마트가 그날 대통령 방문 행사에 맞춰서 그냥 착착착 깎은 거 아니냐. 그랬는데 미스터리는 그걸 해명을 안 하더라고요. 윤 대통령 과연 몰랐을까? 내가 간 마트만 할인이 됐고 다른 데는 할인이 안 됐다는 것도 모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정도면 합리적이라고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게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이기도 한데
여러분 지금 정부가 지원금을 쏟아부어가지고 가격을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지만 일부 할인마트라도 좀 가격을 깎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이게 원래는 얼마인데 이렇게 가격이 낮아져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면 이해를 했겠죠. 근데 윤 대통령은 진짜 몰랐던 것 같아요. 875원 정도 가격이 낮아졌구나라고 생각했고 내가 장을 많이 봐봐서 아는데 이 정도면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그 당시 전국 평균은 4,000원 가까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했고요. 또 이게 논란이 되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더 비쌌다. 그렇게 해명하기도 했죠. 네. 그랬나요, 실제로? 또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 더 비쌌던 것도 맞습니다. 실제로 2021년에 뭐 파테크, 그다음에 뭐 대파코인 그런 얘기 나올 정도로 그때 이제 굉장히 또 보시면 대파 가격이 이제 변동폭이 심하죠.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이게 이제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의 문제나 문재인 정부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대파 작황이 되게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러네요. 갈수록 심해질 거다. 엄청 불안정하네. 문재인 정부 때 한 번, 윤석열 정부 때 한 번, 과거에도 있었지만 지금 이제 그 급등락이 굉장히 심해졌고 이게 기후변화 요인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이례적인 한파 그리고 이제 작황이 급격히 줄어가지고 절반 이상 절반 이하로 줄어든 그런 상황에서 이 물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뛰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정부가 이걸 대처를 하려면 앞으로 그러면 이런 일이 계속 생길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내놔야 될 텐데 당장 지원금 쏟아부어가지고 가격을 낮추는 걸 수도 있지만 이 근본적인 물가에 대한 대책을 써야 된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대파를 안 먹진 않죠. 모든 음식에 들어가거나 대파를 사실 또 이렇게 파기름을 내줘야 또 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데 요리도 잘하시죠, 이정환 대표님. 네.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파 가격은 정말 이 대파 때문에 최소한 20-30석이 날아갔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근데 단순히 대파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 아세요? 네.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김치찌개 파티했잖아요. 기자들 네네, 모시고 네. 나중에 그것도 한번 다뤄주시면 네. 좋겠는데 그 김치찌개 레시피를 공개를 했어요. 삼겹살을 얇게 자르려고 그랬죠. 근데 파 없더라고요. 거기. 거기 파가 없네요. 파가 없어. 네. 그리고 아무튼 아, 이 그, 김치찌개 죄송해요. 마니아들 딴 사이에서도 얘기를. 논란이 있는 게 어떻게 돼지고기를 숭숭 썰어내야지 이렇게 얇게 썰라는 얘기를 하느냐. 이건 뭐 그런 굉장히 또 논란도 이게 있고요. 정파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정환 대표님하고 방송할 때마다 놀라는 게 네. 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네. 대파 얘기를 했다가는 제가 했다가 잘못했다가는 이제 막 30년치 대파 가격을 가지고 나가고 네, 제가 데이터 저널리즘 대단해. 26년치 데이터 가격을 그 가격 농수산유통공사 가가지고 다 따붙이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펼쳐봤더니 대파 가격이 급등락이 있지만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부터 높긴 높았지만 윤석열 정부 억울해할 게 아니라 지금 875원 논란은 대파가 비싸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875원이라고 대통령이 엉뚱한 소리 하는 것.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칼럼도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는데 발견을 못했습니까? 라는 엉뚱한 소리를 했죠. 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대파 세월호 가격이 때, 올라서 세월호 지금 때 난리인데 그랬던 거죠. 5,000원, 4,000원 막 난리인데 875원이 합리적이라고 말하면 이 사람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라는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했겠죠. 이 물가의 문제보다는 물가에 대한 대책이 없다라는 게 문제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벌거벗은 임금님 같은 뭐 그런 생각도 네네. 드네요. 아까 하나로마트 딱 거기만 네. 쑥 가라앉아 있는 거 보니까 해명도 그래프가. 문제였고 그 이후에 뭐 문재인 정부 때 더 비쌌다라는 거라든가 이게 벌거벗은 임금님의 대표적인 사례겠죠. 그렇죠. 윤석열이 간 대통령과 찍어서 게다가 하나로마트가 무슨 일인지 또 파격 할인을 자체 할인을 또 했어요. 이걸 알고 했을까 모르고 했을까 아니면 우연히 했는데 대통령이 거기를 간 것인가도 밝혀져야 될 부분인데 이른바 대파 게이트에 많은 부분이 지금 드러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 그 기자회견 때 누군가는 이거 물어볼 만도 한데요. 사실 이게 그냥 해프닝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커뮤니케이션의 실패 그리고 전반적인 정책의 이 아마추어적인 모든 게 드러나는 사건이었죠. 이게 사실 총선 패배의 중요한 원인일 수도 있을 텐데 어떤 기자도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그 김치찌개 파티할 때도 여기 대파 들었습니까? 이런 질문하는 그렇네요. 기자 한 네. 명이라도 있었어야 네, 네. 되는데 대파 여기 들어간 대파는 얼마 사셨습니까? 뭐 이런 거 그런 거 없죠. 네, 쑥폴딩님, 아미네 스튜님 감사합니다. 네, 세계적으로 물가 다 올랐으니까 그 얘기도 좀 네, 여쭤볼게요. 뭐 미국에서도 물가 올라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그렇습니다. 곤욕을 치른다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다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반도체를 중국에 공장을 세워라 압박을 하기도 하고 뭐 틱톡을 내쫓겠다고 하고 이 경제 안보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서 사실 이게 성공한다면 사실 미국 경제의 중요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변화를 만들고 있죠. 그런데도 지금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많이 올라갔고요. 그런데도 물가 때문에 정권을 빼앗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게 한때 9.0%까지 찍었다가 3.4%까지 많이 낮아졌고요. 물가를 어느 정도 잡았죠. 잡았는데 그런데도 지금 목표는 2%대인데 3%가 높기 때문에 정권을 뺏긴다면 물가 때문에 뺏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유거부에서 이제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미국 국민들이 지금 대선에 가장 중요한 변수로 보는 게 1위가 또 물가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저희 경제 지표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경제 네네. 방송을 하니까. 네. 근데 바이든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경제 지표가 다 좋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다 미국이 너무 네. 경제가 좋아서 네네. 우리가 고생하고 있다 이런 네. 판인데. 그러니까 한국과 비교하면 한국보다 성장률도 좋고 물가는 더 낮은 편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지금 미국은 물가를 못 잡았다는 이유로 정권을 뺏길 상황이라는 건데 제가 이제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한 그 계기가 악시오스 기사였어요. 네. 악시오스는 이제 나름 또 굉장히 또 이렇게 분석을 잘하는 그런 매체인데 악시오스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이든이 억울하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미국 국민들이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바이든을 못 찍겠다고 하는데 인플레이션의 정의가 좀 달라진 것 같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보통 이제 사전적 정의는 작년보다 얼마 올랐는가라는 거죠. 지금 작년보다 3% 올랐는데 3%도 물론 비싸다고 할 수 있지만 많이 물가를 좀 잡은 그리고 9%가 올랐다가 이제 많이 물가를 때려잡은 상황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물가가 너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건 이 물가라는 게 이제 그냥 높은 수준 예를 들면 몇 년 전보다 더 높다라는 걸 본다는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경제 지표 전문가들은 작년 대비 3%, 작년 대비 몇 %라고 보는데 그게 실제 이제 지표의 정의인 그렇죠. 거죠. 그런데 네.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몇 년 전보다 지금 커피 가격이 얼마야? 몇 년 전보다 얼마야? 라는 걸 계속 본다는 거죠. 지금 대파 가격도 지금 작년보다 얼마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던 통념의 기준보다 얼마가 높다라는 게 이제 불만의 요인인 거죠. 그래서 혹시 그 악시오스 그래프 있으면 보여주시면 좋은데요. 지금 누적 물가를 물가 그래프죠. 네, 조 물가를- 바이든 정부 시절. 조 바이든이 때려잡았어요. 보시면 그 빨간색이 이제 실제 경제 지표로서의 인플레이션인데 9%까지 올랐다가 지금 3.4까지 많이 잡았죠. 그렇죠. 저거는 전년 대비. 네, 전년 대비 물가죠. 혼신의 노력을 해서 지금 물가를 잡은 상태입니다. 경제 그러네요. 성장률도 좋고. 많이 잡았네. 그런데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는 좀 억울할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양적 완화 돈을 막 풀어가지고 경제를 살렸죠. 어쩔 수 없이 물가가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2022년 7월까지 쭉 물가가 올랐죠. 이제 누적으로 계산을 하면 바이든 정부 초기하고 비교하면 지금 거의 20% 가까이 물가가 올라 있는 상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이제 그게 계속 물가를 올리는 상황인데 물가를 많이 잡았는데도 아직 더 잡히지 않는 상황. 그래서 지금 바이든과 트럼프의 또 핵심 쟁점 중에 하나가 이제 바이든이 사실 금리를 내리고 싶어하죠. 네네. 금리를 내리고 싶어하는데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또 더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금리를 내리면 또 이제 경제가 또 살아나죠.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올리지도 못하는 상황. 연준이 고민이 많은데 또 이제 트럼프는 지금 내리면 안 된다. 내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내려야 된다라고 또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내리면 안 되고 내가 잡고 그러니까요. 내려야 된다는 건 네, 무슨 그래서 이제 심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한국도 이제 한국은행이 독립돼 있지만 금리를 약간 흔들면 좀 경제를 살아나게 하고 지표를 많이 개선할 수 있어서 그게 중요한 변수인데 지금 물가가 또 이렇게 최대 변수잖아요. 지금 금리를 흔들면 물가가 또 뛰어가지고 물가 때문에 정권을 빼앗길 수도 있고 경제는 성장해야 되고 미국이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한국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 할 수 있죠. 코로나 팬데믹 때 돈을 많이 풀었고 양적 완화와 시중에 돈을 많이 풀린 것이 물가를 지금 끌어올린 상태에서 물가가 내려가지 않고 그런데도 한국은 또 더 큰 문제가 경제 성장률이 또 엉망이라는 거죠. 미국은 경제라도 끌어올렸지만 한국은 뭐 또 다음 그래프에 아마 나오겠지만 이 경제 위기도 아닌데 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진 건 거의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세 차례 경제 위기 때 이제 경제 성장률이 꺾인 적이 있었지만 도대체 이건 위기도 아닌데 경제 성장률이 줄어든 건 도대체 윤석열 정부 역대 정부에서 최초고 한국이 이제 본격적인 저성장 국면 2%도 안 되는 성장률을 보이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 지금 이 그림이죠. 빨간색으로 된 게 우리나라 실질 GDP. 세 번의 GDP 성장률인데요. 네네네. 윤석열 정부 네 번째 위기라고 하면 윤석열 정부의 위기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 세 번의 이 경제위기가 있었죠. 근데 지금 위기는 윤석열이 만든 위기. 도대체 이 위기는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긴축 재정을 했고 돈을 풀지 않았고 그리고 정부 재정 지출을 줄이니까 사실 경제 전체가 위축되는 그런 이 딜레마에 처해 있죠. 그러면서 또 이제 부자 감세를 해가지고 재정 세수는 줄어들고 정부가 쓸 돈은 없어지고 그런 총체적인 딜레마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지금 경제 성장률이 지금 찌그러진 거 아니냐. 경제 성장률은 찌그러지는데 또 물가는 오른단 말이죠. 이게 미국과 또 다른 형태의 정말 총체적인 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 근데 그러면은 네. 어쨌든 한국이나 미국이나 네. 물가가 대통령 지지율을 흔들고 이제 선거 결과를 네네. 바꾸고 이렇게 된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제 성적표가 뭐 전체적으로 좋고 이런 거보다 물가만 지금 딱 찍어가지고 유권자들이 그렇습니다. 심리가 왔다 갔다 하는 물가에 거예요. 특히 더 이제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당장 뭐 우리 지금 한국도 뭐 사실 소주가 오르고 뭐 점심 한번 먹으면 지금 10,000원 넘어가는 그걸 다들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불만이 이렇게 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대파 논란에서 보듯이 윤석열 정부는 사실 그 물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거나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적어도 국민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와닿는 시그널로 내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이제 제가 또 오기 전에 몇몇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 민주당이 잡았더라도 이건 쉽지 않았을 거다. 지금 돈이 워낙 많이 풀려있는 상태고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양적 완화 후폭풍이라서 쉽지 않았을 거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국민들에게 시그널을 주는 거죠. 물가를 잡을 거고 경제는 안정될 거고 지금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될 텐데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한국 사회의 주요 대통령실 발 이야기들은 주로 무슨 특검법 반대라든가 아니면 뭐 여전히 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라든가 뭐 그런 이슈들 때문에 한국 사회가 이렇게 달려오는 동안 정작 가장 중요한 지표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하지 못했거나 국민들의 그런 불신을 더 키우는 그런 상황이었고 대파 게이트 이야기를 해서 계속 뭐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만 그게 대표적으로 드러난 전적인 그 증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파를 흔들면서 875원이라고 했으니 그 네. 순간에 신뢰는 다 잃어버린 거죠. 그렇죠. 국민들이 어떤 네.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그래서 보면 한중일을 아니 한국, 미국, 일본을 비교하면 세 나라 중에 경제 성장률이 가장 낮은 나라가 지난해 한국이고요. 물가는 가장 높은 나라가 또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와 이런 상황 지표로 보면 와 정말 심각하다. 그리고 이게 도대체 한국이 망하지 않을까라는 위기. 그다음에 미국은 저렇게 발칵 뒤집혀가지고 저렇게 경제를 살린다는 그리고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 조 바이든마저도 심지어 트럼프하고 경쟁해서 지금 지고 있는 상황. 그게 사람들이 트럼프가 경제를 더 잘할 거라고 믿는 이상한 상황까지 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물가란 말이죠. 그런데 이 윤석열 정부가 너무 이걸 쉽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제가- 아까 바이든 얘기 듣다가 네네. 그래도 생각이 난 게 근데 실제로는 물가가 많이 안 올랐지만 심리적으로 오른 것처럼 느껴서 그게 막 그 맞습니다. 정치판을 쥐고 흔든다 이런 네네네. 정제한 심리라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네네네. 실제 지표가 아닌데 네. 흔들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공포 지수라는 게 지금 이제 사람들이 특히 지난 2, 3년 동안은 이제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 스트레스 지수가 실제 사람들이 느끼는 것보다 지표보다 경제를 더 안 좋게 느끼게 만든다. 그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대학원 때 레이 페어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예. 미국 대선을 경제 성장률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측하는 모델을 막 이렇게 데이터 넣고 모델링하는 네네, 그런 네. 작업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요새도 유명하더라고요 레이 네네, 페어 네. 교수는. 근데 그거는 실제 경제 성장률로 하는 거잖아요. 물가로 그렇죠. 하는 게 네네. 아니고. 이 페어 모델에 따르면 사실 이제 조 바이든이 이번에도 이제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분석할 수 있고 경제 성장률이 매우 좋았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상황은 조금 다른.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페어 모델에 따르면 조 바이든이 연임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이번에는 이제 물가가 중요한 변수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페어 모델에 따르면 지금 한국은 국민의힘 참패가 이미 예정돼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총선 전에. 네네. 그리고 이걸 관리 못하면 아마 윤석열 정부 심각하게 위험할 수도 있다. 그 한국의 혹시 역대 정부 그 지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역대 정부 물가 상승률을 보면 이건데요. 이것도 제가 또 다 네. 모아가지고 30년치 자료를 한번 분석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뭘 보시면 해도 이제 노태우 데이터로. 대통령 때는 노태우 정부 때는 이때는 좀 예외적인 상황이었습니다. 3조 호황 여기 이제 맞아요. 막 모든 게 다 치고 오를 때였죠. 경제 성장률 80년대니까 좋고요. 뭐 네, 성장률도 80년대니까 엄청 완전히 높았고. 다른 상황이었고요. 이때를 외외로 보면 윤석열 정부가 지금 집권 2년 차, 2년 1개월인데 지금
가장 높은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누적 상승률이에요, 저게. 가장 빨간색이고요. 물가 상승률. 아니, 붉은 빨간색. 네, 붉은 빨간색. 가장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정권 말까지 보면 가장 높긴 한데 저건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정부가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 등을 풀어서 했기 때문에 저기도 좀 약간 예외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게 당장 이제 뭐 대부분 다 정책의 문제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세계 경제라든가 뭐 또 김대중 정부 때는 IMF 당시 뭐 기저 효과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변수도 있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는 외부 핑계를 댈 수가 또 없는 게 경제 성장률이 안 좋은 상태에서 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치명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3년차 기준으로는 윤석열 정부가 누적 인플레이션이 네네. 제일 높네요. 네네. 노태우 정부 빼고 나면. 노태우 정부 빼고요. 그리고 아까 페어 모델 비슷한 거 제가 또 계산을 해봤는데 이 녹색 빨강 있는 그 그래프 있으면 보여주시고요. 표 있으면 보여주시는데 대통령별로 나와 있는 거. 네, 재미있는 거 뭐냐면 이건데요. 녹색은 지금 정권 연장에 성공한 경우고요. 네네. 빨간색은 정권 연장에 실패한 경우입니다. 네. 노태우에서 김영삼은 넘어갔고 김대중도 노무현으로 넘어갔죠. 근데 노무현은 정권을 뺏겼죠. 네. 그리고 문재인도 정권을 뺏겼죠. 네. 이 경우로 보면 뭐냐면 그런데 밑에 이제 물가 상승률 역대 이제 누적 물가 상승률인데 단 한 차례 박근혜만 빼고요. 나머지는 다 이전 정부보다 물가가 더 높은 경우 정권을 뺏겼습니다. 뭐꼭 이것 때문에 물가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김대중 정부보다 노무현 정부 때 물가가 더 많이 올랐죠. 정권을 빼앗겼어요.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때보다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또 정권을 뺏겼어요. 박근혜 정부는 사실 이제 끝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외라고 한다면 그리고 김대중 정부는 김영삼보다 물가를 더 잡았죠. 정권 연장을 했습니다. 그런 김영삼 정부도 노태우 정부 때보다 물가를 더 잡았기 때문에 정권을 빼앗겼죠. 김영삼 정부도 다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과학적으로 또 데이터를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아주 지금 예외적인 위기 상황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거를 누적 물가 상승률 네네. 가지고 설명하셨잖아요. 네네. 똑같은 기준으로 누적 물가 상승률을 적용을 해봤을 때 윤석열 정부가 3년 차에 맞고 있는 상황이 네. 조 바이든의 상황보다 더 안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역대 최고의 네네. 그렇습니다. 기록을 보이고 지금 있는 이제 거니까. 누적 네. 물가로 보면 이제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6% 정도 오른 상황인데 네네. 6.5%가 올랐는데요. 이게 이제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감당을 못하면 계속 더 물가가 이제 치솟을 상황이고 대파 게이트보다 더 이제 충격적인 그 상황이 닥치겠죠. 혹시 시간이 되면 이제 올해 1분기 가계 동향 이야기를 잠깐 그거까지 해보고 말씀해 네네. 주세요. 그러니까 물가 자체가 사람들에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설명하는 자료더라고요. 네네. 보니까 더 심각한 거는 이제 소득 하위 계층일수록 훨씬 더 물가의 충격을 많이 받고 있다. 그래요. 대표적인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2022년 윤석열 정부 초기하고 지금 이제 올해 1분기를 비교를 했더니 소득 하위 20% 소득 1분위로 가죠. 그 소득 하위 20% 식비 지출 그래프 좀 보여주세요. 네. 육류를 덜 먹었고요. 고기를 덜 사 먹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회나 신선 수산동물도 덜 사 먹었어요. 농산물 워낙 많이 또 올랐으니까. 네. 그런데 육류 가공품과 수산물 가공품을 더 많이 먹었다는 건 깡통 요리를 먹었다는 거죠. 고기 햄을 대신 먹었어요. 소세지를 소세지를 먹고 스팸을 먹고 이랬다는 거. 뭐 물고기 생산물 수산물 대신에 저기 이제 뭐 어묵 같은 거 사 먹거나 사실 이제 굉장히 값이 싸고 사실 건강에도 좀 좋지 않다고 평가를 받는 그런 음식들. 회 대신 어묵, 네. 소고기 대신 햄. 스팸 같은 걸 먹었다는 거죠. 아유, 마음이 아프네. 애들이 이게 사실 이제 소득 하위 20%. 그러니까 사실 뭘 먹긴 먹어야 될 텐데 이게 지표로 나타났다는 거 보면 정말 이런 부분 좀 충격적인 지표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소득 하위를 보면 또 식비 지출 비중이 사실 이제 소득이 적은 분들은 또 계속 마이너스를 소득 1분위는 늘 마이너스거든요. 소득 분위별 소득과 지출이죠. 네네네. 그걸 보면 이제 소득 1분위는 이미 마이너스를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식비 지출 비중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식비 지출 비중이 이제 소득 하위는 30%가 넘고요. 지금 보시면 30%가 넘고 위로 올라가면 이제 소득 5분위는 소득이 많은 분들은 한 달에 거의 300만 원 이상을 저축할 수 있는데 소득 1분위는 지금 지출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30만 원 이상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 물가가 오르면서 이 노란색 부분, 그게 이제 식품과 비주류, 외식비 비중인데
이게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소득 하위로 갈수록 더 커지고 이게 지난해, 지지난해와 비교하면 이 비중이 커지고 있다. 먹는데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고 쓰는 돈은 쓸 수 있는 돈은 한정돼 있는데 식비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덜 먹거나 더 싼 음식들을 찾아가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거죠. 100만 원 버신다면 그 중에서 31만 원은 술값은 빼고 나머지 식비, 그렇습니다. 음료비로 네네. 나간다는 네네. 거잖아요. 이거는 너무 큰데요? 이런 네. 수치는 처음 본 것 같은데 이거 사상 최고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텐데 이런 부분도 사실 물가에 대한 전혀 대책을 지금 이야기 설명한 것도 없고 대책이 나온 게 없죠.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위기 상황이 아닐까.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 아직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면 정부 출범 이번에 기자회견 할 때 앞에 모두반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정부 출범 당시에 6~7% 이르는 물가가 지금 이제 건전 재정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잡히지 않았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사실 위기의 원인이자 사실 결과이기도 합니다. 건전 재정이라고 해서 이제 이게 윤석열 정부의 신조처럼 얘기를 했는데 많은 이 경제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명박과 박근혜의 가장 안 좋은 점만 지금 딱 모았다. 이제 감세와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돈은 틀어지고 정작 돈을 써야 될 때 쓰지 않으면서 정부의 지출 여력과 정부의 재정 운용 여력이 줄어들고 정작 저소득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데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이제 무역 수지 적자, 심지어 실질 임금도 거의 몇십 년 만에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이쯤에서 생각할 텐데 지금 3년 차에 접어든 상황에서 이 정부가 이걸 실력이 있는가? 이 상황을 돌파할 만한 그런 비전과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가에 대한 그런 심각한 의문을 갖고 있는 불신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또 데이터 저널리즘으로 네. 진가를 봤어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마음은 무겁지만 컨텐츠는 너무나도 훌륭한 데이터 저널리즘으로 정리를 아주 잘해 주셨는데 마지막에 건전재정 전 이런 게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어떤 경제 용어를 선악으로 이렇게 갈라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건전재정이 있으면 불건전재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불건전재정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흑자 적자가 있고 적절하게 필요할 때 흑자, 필요할 때 또 적자 내면서 운영을 하는 게 정부인데. 건전재정을 달리 말하면 정부가 일을 안 한다. 돈을 덜 걷어가지고 덜 쓰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어쨌든 적자 내면은 잡아 가둘 것처럼 이렇게 도덕적으로 평가하는 이런 용어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까지 해야 되니까 이정원 대표님하고 같이 오늘 물가가 정치를 뒤흔든다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물가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은 저소득층이다라는 이야기를 데이터로 가지고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이정원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리시면 남찬섭 교수님하고요 국민연금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의 장기 호황이 끝날 때 나타났던 공통점이 미국은 돈을 함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재정 적자가 확대되는 모습인데요. 네. 1970년대 장기 횡보장 직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베트남 전에 전쟁이 개입됩니다. 전쟁이 개입이 되면 이제 재정 지출이 정기적으로 돈을 계속 써야 되면서 재정 적자가 나타나고 또 그런 국면에서 미국이 가졌던 소프트 파워가 흔들립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파시즘과 나치즘으로부터 인류를 구했던 자유의 나라라는 미국의 이미지가 베트남에서의 양민한
학살 이런 게 드러나면서 양키 고홈이라고 하는 이제 구호가 나오죠. 지금도 보면 이제 미국의 재정 적자가 너무 많아지고요. 전쟁에 막 개입을 하게 되면서 경직적인 지출이 늘어나고 있고 또 미국의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게 바이든 대통령도 굉장히 점잖아 보이지만 경제 정책은 저는 트럼프보다 더 거칠었다고 생각합니다. 못 팔게 하고 아예 공장을 여기다 지으라고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과거에 미국이 꺾일 때와 기시감을 갖게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지금 저는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이번에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아니라도 받아들이겠다 그러면서 이번에 연금개혁 완수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처리를 못하고 다음 국회로 넘어가는 모양새가 되었는데 국민의힘과 이번 정부에서 거부를 해서 그렇게 된 거죠. 자, 본인들 안도 거부한다는 게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어쨌든 조금 시간이 생겼으니까 정확하게 이 사안이 어떤 사안인지 다시 한번 이해를 하고 왜 개혁이 필요한지 또 어떤 방향으로 개혁을 해야 되는지 짚어보기 위해서 최고의 전문가를 한분 모셨습니다. 동아대학교 남찬섭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국회 연금특위에도 참여를 하셨던 거죠? 네, 이번에 네. 공론화하던 네. 그 민간자문위원으로 참여하시고 예, 또 그렇습니다. 재정계산위원으로 참여하시고 예, 예.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겁니까? 예. 재정계산위원은 그 5년마다 법에 따라서 국민연금 재정계산하기 때문에 네. 그거 할 때 재정계산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재정계산 결과를 가지고 정부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내야 되기 때문에 네. 그와 관련된 자문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네. 민간 자문기구입니다. 그것도 재정계산에 관한 네, 자문기구이고요. 네, 네. 국회 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글자 그대로 국회에 이 정부가 이제 연금개혁을 한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원래는 그거를 대통령실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한다 그랬는데 네.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고 국회에다가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하는 걸로 해서 그래서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했는데 그 산하에 민간자문위원회를 둬서 개혁 방안을 논의하게 했는데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은 그 특위에서 시민대표단의 공론화 과정을 거쳤고 네. 그 결과로 어떤 하나의 안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렸는데 국회에서도 다시 논의를 하다가 논의가 잘 안 돼서 네. 밀어두려고 하던 찰나에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다 양보하겠다. 국민의힘 안대로 해라. 그러면서 그래도 완수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제 이번에 모수개혁이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구조개혁 안 하면 안 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예. 무산됐다 이런 예. 정도까지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 과정이 조금 이제 정부 여당이 약간 이제 좀 사실을 좀 왜곡하고 있는데요. 네. 구조개혁 논의 국회 특위가 1기, 2기, 3기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1기 때는 모수개혁 논의를 했고 근데 합의가 되지 않아 가지고 2기 때는 구조개혁을 논의하자 그래가지고 2기 국회 임금특위 때 저희가 민간자문기구가 구조개혁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조개혁 논의는 사실은 이게 구조개혁이라고 하면은 제도 틀을 바꾸는 거니까 대상이 되는 제도만 해도 좁게 잡아도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인데다가 그 세 가지를 각각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각 제도를 그냥 관계에 또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돼서 사실 저희가 2기 때 논의했지만 뭐 결론에 그 2기 한 거 가지고 결론에 이르기 어려웠고 그래서 이제 3기 때 공론화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공론화에서 공론화를 하자고 얘기한 것도 사실 여당이고요. 그다음에 그 공론화에서 시민 대표단한테 물어볼 주제도 사실은 여당이 주로 정했고 야당이 합의해줬고 그래서 그 공론화에 물어본 주제가 모수교육도 있지만 구조교육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교육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에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퇴직연금제도 개선 방안 물어봤고 직역연금 개선 방안 물어봤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구조개혁 방안 다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청년들 의사 물어본다고 해서 세대 간 형평성 주제 그쪽에서 넣자 그래서 넣어가지고 다 물어봤습니다. 네네. 다 물어봤는데 갑자기 구조개혁을 논의 안 했다 그러면서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모수개혁 못한다 하는 거는 사실은 자기들이 하자고 그래 다 해놓고 갑자기 안 한 것처럼 하고는 마치 민주당이 모수개혁만 얘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는 대단히 좀 집권 여당으로서 좀 너무 국민들을 기만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고 또 그다음에 사실 모수개혁 구조개혁을 하려고 해도 대부분의 나라가
가장 많은 국민이 가입하는 그 연금이 소득 비례 공적연금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구조개혁 논의해도 이제 기초연금을 강화하려고 해도 기초연금 논의하다가 보면은 국민연금의 가입자가 이 정도 되고 급여 수준이 이 정도니까 기초연금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네네. 퇴직연금도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이 정도 되니까 퇴직연금 이 정도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 퇴직연금을 이렇게 하니까 국민연금 이렇게 하자. 또는 기초연금 이렇게 하니까 국민연금 이렇게 하자. 이렇게 논의 잘 안 되거든요. 아. 그래서 국민연금이 급여 수준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될지가 정해져야 그걸 기준으로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개혁 이야기를 해야 모수개혁 얘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사실상 되게 하기 어려운. 아, 그러네요. 이게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구조적으로 안 바꾸고 약간 땜질식으로 하려고 그랬나 보다 이렇게 느낌이 들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 모수개혁이라는 게 국민연금의 보험료 얼마 내고 나중에 연금 얼마 받는지를 정하는 것이고 구조개혁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기초연금까지 다 한꺼번에 노후소득 어떻게 보장할지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먼저 모수를 정해야 나머지 어떻게 할지 정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해 주신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그게 합리적인데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비판이 나온 셈이네요. 예. 거기도 구조개혁 논의했고 공론화에서 구조개혁 의제 다 물어봤고 시민대표단이 의견 표시한 게 다 결론이 있거든요. 있는데 마치 없는 것처럼 네. 이야기하니까 아, 대단히 잘못된 거죠. 일단은 어쨌든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그래서 좀 약간은 근본적인 거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우려하는 게 이 생각이 굉장히 일반 국민들은 많으세요. 네. 근데 또 한편에 전문가들은 기금이 이렇게 막 1,000조 원씩 막 있을 필요가 없고 그냥 그해 잘 내서 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어서 노후 소득 보장되면 된다고 하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쪽이 더 지금 맞는 겁니까? 근데 이제 그 기금 뭐 우리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공적연금은 사실은 우리 국민들은 기금이 있기 때문에 매달 내는 보험료가 기금에 들어갔다가 그것이 나중에 퇴직하면은 그 기금에다가 이자 수익 붙여서 내가 돌려받는 거로 많이 생각하시는데 또 적금처럼 생각하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고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현재 보험료를 내시면 그 낸 보험료 수입이 현재 연금 받으신 분에게 바로바로 나갑니다. 나가고 남는 돈이 기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기금에 들어갈 때도 가입자 개인 계좌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다 섞여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계좌가 없어요. 개인 계좌를 만들어 놓지 않아요. 그냥 그 개인의 근로 이력을 그냥 관리해서 그 기업을 건너라고 할 뿐이지 은행처럼 내 계좌가 있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을 낸다고 할 때 그거 수익이 나한테 배당되는 게 아니고요. 말하자면은 집합적으로 수익이 쌓이는 거지. 그래서 전체에게 뿌려주는 수익이지 내 통장에 들어오는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선 그 생각을 조금 이제 그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아, 교수님 그건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면은 그게 어디 저장돼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낸 돈이 그냥 지금 어르신한테 논리 바로 간다는 갑니다. 거죠. 바로 예, 예. 가고 바로 남는 가고. 거 이렇게 모아가지고 예, 운영을 남는 게 이제 한다는 기금에 들어가는 건데 그거 들어갈 때도 내 계좌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2,200만 그 가입자가 내는 돈이 한꺼번에 섞여서 들어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섞여서 들어가고 운용을 이제 뭐 주식이다 채권이다 이렇게 갈라서 하는 거지 내 돈에 얼마가 주식이 들어가고 내 돈에 얼마 채권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가 뭐 이렇게 퇴직해가지고 나중에 연금 받게 됐을 때도 그때의 그때 연금 내는 사람들 돈을 받게 받는 된다. 거죠. 그럼 예, 복지제도라고 어쨌든 봐야 되는 거네요. 이게 뭐 그렇죠. 재테크 이런 이거는 거하고 전혀 다른.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나라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 좀 아셔야 되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기금이 소진되면은 못 받는다고 하는 거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재정계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재정계산할 때 예를 들면은 2040 지금 5차 작년에 한 5차 재정계산 때 2040년대 실질 경제 성장률이 0.7% 가정했습니다. 네. 그다음 2050년대는 0.4%로 가정했어요. 그다음 2060년대 0.2% 가정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경제 성장률을 굉장히 낮게 가정을 한 거죠. 한 거고 그다음에 기금 수익률이 우리가 88년부터 2023년까지는 사실 5.92 평균 5.92%고 2022년까지는 5.2%고
2000년 이후만 따지면 6.4%거든요. 기금 평균 수익률이. 수익률이요. 물론 등락이 있지만. 네, 한 5, 6%는 된다. 이거죠. 예, 예. 그런데 실제 재정 계산할 때는 기금 수익률을 4.5%로 가정합니다. 가정하고 그다음에 또 2023년에 재정 계산할 때는 2022년까지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22년에 기금 금액이 890조였는데 2023년에 재정 추계를 하지만 스타트는 2022년이거든요. 자료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스타트에서 시작할 때 2023년도 기금을 950조가 될 것이라고 가정했어요. 그런데 실제 작년 2023년 기금 실제 규모는 1,036조입니다. 86조가 틀렸다고 해야 되는지 출발선을 다르게 계산을 한 거네요. 그거는 뭐 몰랐으니까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우리 국민들이 사실 정부가 재정 계산을 하고 발표를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재정 계산에 대해서 이게 마치 미래가 그렇게 확정된 것처럼 많이 생각하시는데 미래가 확정됐다고 볼 수가 없고 사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확실한 많은 가정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런 가정들을 놓고서 하는 것이라서 거기다가 그렇게 낮은 경제 성장률에다가 그다음에 국민연금제도는 2022년도 제도의 모습에서 70년 동안 그대로 있다고 가정하거든요. 네네. 그렇게 해서 추정하는 것이라 그걸 너무 확정된 미래로 생각하는 것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구 고령화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기금을 물려받았고 그러니까 물려받은 기금을 잘 운용을 해야 되는 거는 해야 되죠. 일부러 기금을 없앨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2040년대, 50년, 60년대까지는 굉장히 고령화 빨리 가거든요. 그리고 2070년 넘어가면은 고령화가 이제 어느 정도 완화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수명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고령화 빨리 가기 때문에 굉장히 공포에 그렇게 있는데 2070년 넘어가면은 고령화가 이제 멈추거든요. 그럼 인구 구조가 안정화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많다는 뜻은 아니고 그때 형성된 인구 구조가 이렇게 쭉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그때 가면은 연금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사이를 우리가 기금을 잘 관리해서 기왕에 물려받은 기금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넘기는 정도는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저는 부가 방식으로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데 그거는 우리 후세대가 결정할 일이고 저희가 할 일은 후세대가 고령화 충격에 너무 노출되지 않도록 기금을 잘 관리해서 기왕에 물려받는 게 있으니까 넘겨주고 그리고 우리 후세대가 이 기금을 계속 가져갈지 부과 방식이라는 게 우리가 낸 거 바로 그냥 매달 내서 바로 연금 그걸로만 주는 걸로 하는 거고 지금은 기금 운용해서 하는 방식.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는 기금을 물려받았으니까 어느 정도 잘 관리하면서 2070년까지는 없어지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그 후에도 기금을 더 관리할지는 이제 그 세대가 결정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2070년이면은 그때 살 세대는 아주 다른 사람들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재정계산 직접 하셨잖아요. 그 위원회에 계셨으니까 거기 참여를 하셨으니까 더 실감이 나는 연금 추계실이 했고 저희는 이제 그걸 보고 제대로 됐는지 이제 자문 검정 이런 거 했죠. 근데 보면 어쨌든 20년 뒤, 30년 뒤에 경제 성장률을 미리 가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AI 시대에 어떻게 될지 좀 알 수가 없는 그렇긴 하네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 관련해서도 지금 기술이 발전되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노인들이 일을 안 한다고 가정하지만 AI가 발전되고 하면은 노인들이 일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그분들을 잘 재교육하면 AI와 결합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노인들보다 그때 노인들은 생산성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문제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경제 성장률에 반영이 되면 좋은데 사실 그거를 반영할 수 있는 자신 있게 숫자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 천하람 당선자 이거 의원 될 거니까 의원이라고 그래요. 천하람 의원 같은 경우에 내 6살 된 아이를 보면은 이 아이가 나중에 번 돈의 30%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게 된다는 사실을 난 참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고갈 걱정하는 그런 대표적인 예, 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런 얘기? 근데 이제 그것도 지금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는 원래 사회보험이라는 것이 근로소득에만 부과하는 걸로 해서 발전했거든요. 서구에서.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건강보험,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제외하고는 거의 근로소득에만 부과합니다. 다른 나라도 그런데 이제 재정추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인구가 이제 미래에 가면은 생산 연령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 생산 연령 인구가 줄어들면은 생산 연령 인구가 만들어내는 근로소득도 줄어들 텐데 그 줄어드는 근로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한다고 전제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5%라 그러지만 이걸 GDP 대비로 보면은 9.4%입니다. GDP 대비로 하면. GDP 대비로는 9.4%인데 이 9.4% 되는 GDP 전체 9.4%를 GDP 한 30%밖에 안 되는 근로소득에다가 몽땅 부과를 하니까 이게 이 GDP의 30%밖에 안 되는 근로소득의 30%가 되는 거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미래에 근로연령인구가 줄어든다고 하시면서 그 줄어드는 근로연령인구가 만들어내는 근로소득에다가만 계속 보험료를 부과해야 된다고 전제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 그러네요. 그러면 그 국민연금 지출을 위해서 돈을 끌어올 재원을 다른 데로 확대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조세도 들어오고 뭐 자본소득에도 매기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 65세라고 하는 기준이 우리가 갖고 있는데 65세는 유럽 사람들이 2차 대전 후에 퇴직을 보편하면서 연금을 도입하면서 그때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연령을 정한 65세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65세를 노인 연령 기준으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65세는 생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근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 근거 없어요. 그냥 유럽 사람들이 연금 지급 연령을 그렇게 정하는 바람에 거기다가 유럽이 세계를 지배하다 보니까 그 숫자가 노인 연령 기준이 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65세는 고정된 나이가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장기간이겠지만은 65세라는 기준은 틀림없이 바뀐다. 바뀔 수밖에 없고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천하람 의원께서 6살짜리 아이가 크면은 월급의 30%를 보험료를 낸다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금을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기금이 있으니까 관리를 잘 해야 되지만 기금을 쌓아서 보험료를 깎을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여러 가지 재원을 다양화할 것인가 그 고민을 하는 게 훨씬 맞는 이야기죠. 그러네요. 지금 그 6살 아이가 50년 뒤에 이런 5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세상이 어떨지, 뭐 또 60대 노인이 됐을 때는 또 뭐 70대서도 AI를 활용해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살 수도 있어요. 그때는 또 그 돈도 보험료로 받을 수 있게 또 제도를 그렇습니다. 바꿔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처럼 뭐 노인은 65세 지나면 아무것도 못 벌고 아무것도 못 하니까 주기만 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교수님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에 그 시민대표단에서 공론화 해가지고 도출한 결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결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좀 맞는 방향인가요? 예,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2028년까지 40% 내려가는데요. 우리나라 국내 기준으로 내려가는데 그렇게 하면 이거를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 소득 대체율이 급여 수준이 내려가는데 공론화 결과는 45%로 올리고 50%를 올리고 50%를 보험료는 13%를 올리고 이렇게 올리자. 됐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 것이 우리가 2028년까지 소득 대체율 40% 내리게 되면 그렇게 내린다고 가정했을 때 향후 노인 빈곤율을 국민연금 연구원에서 추정한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노인 빈곤이 거의 40%인데 그렇게 하면은 2060년대까지 한 26%로 내려갔다가 2080년대 되면은 다시 30%로 올라가는 걸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년 20대 청년 세대나 지금 10대 이런 사람들이 노인이 됐을 때 이분들이 한 10명 중에 3명이 가난한 거죠. 지금보다도 더 비슷하죠. 뭐 그걸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OECD 국가들은 평균 15% 이하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그 나라들보다 노인 빈곤율이 2배 가까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그 연금연구원이 추계한 요 노인 빈곤이 65세가 노인을 가정했을 때 이야기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똑같이 65세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했을 때 OECD는 우리의 노인 빈곤율이 절반인데 우리는 두 배가 되면 그때 가서 우리 경제가 내수가 버틸 것이며 우리 기업들이 물건 만들어 가지고 팔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령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다들 노인이 가난한데. 그렇게 많은데 이분들이 상당 정도는 소비를 가능해야 그때 경제가 돌아갈 텐데 그래서 우리가 그때 가면 노인비가 너무 높아져서 경제 전체가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대체율 50% 올리는 것을 마치 현 기성세대가 뭐 좀 심한 말로 꿀 빨고 약탈한다고 그러죠, 약탈.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대체율을 내년부터 올리더라도 현재 연금 받으시는 분한테는 적용이 안 됩니다. 2025년 50% 올리면 2025년 이후 가입할 때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지금 가입자부터요? 아니, 그게 50% 는 아니고 2025년부터 2025년 가입 연도부터 그러니까 현재 이미 가입 10년 연도부터. 가입했다. 그러면 그분이 내년도 가입하는 때부터 50%가 적용이 돼요. 그러면 그 전에는 그전에 옛날 게 했던 거는 적용되고. 다 평균 내 가지고 나중에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이에 있겠고 40% 50% 사이에 어딘가에 다들 있다가 그 있다가 한 시간이 좀 지나야 50% 효과를 그게 이제 제가 계산해 보면 지금 한 40대는 한 절반 정도 혜택을 받고요. 네. 40대는 30대, 20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혜택을 받습니다. 50대 본격적으로 적용이 돼요. 그분들은 이제 20대는 50%에서 거의 가입하고 퇴직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미 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50대가 넘어가는 분은 겨우 해봐야 한 아무리 많이 해요 10년. 네. 좀 짧으면 5년 정도 가입하고 나가시기 때문에 옛날 거 적용받고 그래서 기성세대가 꿀 빠는 거다 이 얘기는 완전히 잘못된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 시민대표단에서 청년들이 또 이 안을 50% 안을 찬성했다고 하는 게 그 이야기를 이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찬성을 했나 보네요. 예, 제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그런 것이 아닌가. 제가 시민대표단 그 수기 토론회 할 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어떤 질문이 있어 제가 말씀드렸어요. 소급 적용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제 앞에 있던 그 어떤 연금 받으시는 나이 좀 되시는 분 같더라고요. 네. 그분들 두 분이 서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가 이 모양을 보니까 야 우리는 안 된단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 참 우리가 지겠구나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서 남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50%로 대책을 올려야 된다는 입장으로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해당이 안 되니까 상관없네 이렇게 예,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어쨌든 소득 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남 교수님의 말씀은 우리 지금대로 국민연금을 놔두면 노인빈곤율이 너무 올라갈 그렇죠. 거기 예. 때문에 오히려 예. 청년들이 오히려 노인이 됐을 때 예. 고통받을 것이기 예, 때문에 예.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 세대 부담을 자꾸 보험료 내는 것만 생각하는데 가난해지면은 어차피 그분들을 빨리 하지 않는 이상 이분들이 고독사시거나 아니면 따로 세금을 내서 또 어차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도와드려야 그거보다는 이미 우리가 물려받은 기금이 있는 이 제도를 강화해서 보장성을 강화해서 노인 빈곤을 줄이는 것이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재정경제에 반영이 안 되지만 이분들이 소비를 하고 그렇게 되면 이 소비한 것이 청년 세대 일자리로 돌아오고 하는 이런 경제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더 저는 이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교수님 한 가지 추가로 궁금한 게 생겼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제 뭐 기술의 발전이나 건강이 조금 증진되고 그래서 노인들도 일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또 일자리도 혹시 우리 경제가 좋아져서 많아지고 해서 그럴 상황이 되면은 이 국민연금 보험금이 지금만큼 필요가 없어지는 건 아닌가요? 혹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더 생기시게 되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노인들이 연금을 받으면서도 일을 하게 되면 그래서 제가 이제 세금이 들어올 필요가 있다는 것이 세금이 들어오게 되면 노인들 중에 자산이 많으신 분도 세금을 내잖아요. 그러면 세금이 근로소득세만 봐도 지금도 상위 10%가 75%를 내거든요. 근로소득세 납세액에. 상위계층이 많이 내는 예, 종합소득세는 상위 10%가 80% 이상 내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연금은 세대 간 부양 제도로 되어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경우는 미래에 가면 저는 세대 간 부양 플러스 계층 간 부양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산이 많고 소득이 많은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도 부양하고 또 자산이 많은 노인이 소득이 좀 적은 경제활동 인구가 내는 보험료도 여기서 좀 부담을 해주고 또 당연히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소득이 높은 분은 당연히 뭐 저기 부양하는 데 참여하고 그렇게 저는 세대 간 부양과 계층 간 부양이 혼합되는 것이 미래 연금 제도가 가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노인들도 좀 부담을 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그게 지금 국민연금 제도 논의 안에 들어 있습니까? 그런 얘기들까지? 아니요. 그거는 이제 이거 바깥에 있는 저는 거죠.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기재부 정제부처는 반대하고 근데 또 이번 공론화 결과에 보면 주로 모수경 얘기를 하지만 공론화 결과에서 세대 간 형평 제고 부분에 물어본 거 보면은 사전적 국고 투입을 통해서 미래 세대 부담을 완화해야 된다에 대해서 거의 90%가 찬성했고요. 사전적 국고 투입이라는 거는 또 어떤 그 정확한 건 뭐 당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현재 사각지대 해소하는데 국고를 먼저 투입하고 그다음에 크레딧 강화하는데 국고를 먼저 투입해가지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한 중장기 계획 세워서 다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는 유럽처럼 유럽은 지금 연금 지출의 25%를 조세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금으로 25%를 합니다. 평균.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게 되면 사각지대가 너무 넓어가지고 이분이 혜택을 못 받으니까 저희는 우선 사각지대 해소에 국고를 먼저 투입하고 그래서 사각지대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유럽처럼 우리가 일반적인 국고 투입을 서서히 해나가면 저는 제가 이야기하는 세대 간 부양과 계층 간 부양이 합쳐진 연금 제도를 만들 수 있지 않아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저는 너무 시원해요. 그러니까 차곡차곡 다 이해가 됐는데 이게 지금 논의가 이 방향으로 안 가는 이유는 걸림돌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구조개혁 논의 안 한다 그러는데 구조개혁에 관한 방안이 저쪽이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냥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관계, 그다음에 뭐 퇴직급여제도 개선 방안,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국민의힘하고 지금 정부에서 특히 여당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관계 이러지 말고 그 관계를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말을 해야 반대쪽에서 그게 맞다 틀리다 뭐 반대한다 아니다 어떤 지점이 옳고 뭐 이렇게 할 텐데 그 얘기는 안 하고 그냥 관계를 논의해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답답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여당 쪽에서 국민연금 개혁 먼저 하자고 그랬던 건데 국민연금 개혁을 발목을 잡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왠지. 맞습니다. 대안은 얘기 안 하고 그냥. 그리고 보통 연금 개혁하면 보통 야당과 노동계가 반대하는데 그렇죠. 지금은 시민사회계도 13% 올리는 찬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 야당 대표가 그것도 다수당의 야당 대표가 정부안을 받겠다고 하는데도 안 하는 이런 경우는 저는 사실 연금 개혁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참 안타깝네요. 이해할 수가 없는. 어쨌든 21대 국회는 끝났고 22대 국회 개원을 하니까 빨리 진행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제안을 해주시면서 정리를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민주당하고 소통한 건 아니지만은 제 개인 생각은 그래도 야당 대표가 이야기한 것도 있으니까 저희는 사실 야당 대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시민 대표단의 결정은 50% 13%인데 갑자기 44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는 너무 양보를 해도 너무 야한 양보를 해서 저희는 불만인데 그게 50%라면 내가 평생 동안 번 소득의 50%를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해준다. 이게 소득 대체율의 개념이죠. 44%를 그런데 떨어뜨리는 50%도요. 우리나라 내에서 이야기할 때 50%이지 OECD가 계산하는데 그 기준으로 하면은 39%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A값 그래가지고 A값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고 본인의 소득이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과 동일한 사람의 경우에 50% 40%거든요. 이게 그것도 40년 가입했을 때 40년 가입했을 했을 때 이야기인데 그런데 OECD는 평균 임금으로 합니다.
평균 임금. 임금으로. 아. 그래서 평균 임금이 우리가 얘기하는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 A값보다 A값 한 1.5배가 됩니다. 얘가. 훨씬 높군요. 네, 높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왜 우리는 다르게 계산하죠? A값은 국민연금 가입 전체 가입자에는 자영자도 있고요. 자영자. 그다음에 우리는 소득 상한이 국민연금 보험료가 모든 소득에 부과되는 게 아니고 현재는 590만 원까지만 부과됩니다. 590만 에까지만. 원까지만. 그러니까 월급이 1,000만 원이면 아. 1,000만 원에 9%는 90만 원 내는 게 아니고요. 네. 1,000만 원이라도 590만 원에 9%만 내요. 410만 원을 아예 소득 공제하는 것처럼 빠지는. 네, 빠지는 거죠. 아.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실제 소득이 1,000만 원이 가입자 있어도 이분의 소득을 590만 원을 파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평균을 내니까 네. 실제로 낮아지겠네요. A 값이 평균보다 낮죠. 근데 그걸 분모로 놓고 소득 대체율을 계산합니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40% 50% 뭐 이런 이야기인데 OECD는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걸 국제 비교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OECD가 이제 그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네. 평균 임금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나라가 말하는 50%가 39%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40%는 OECD 기준으로 하면 31%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냥 내가 내 상황을 파악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그동안 평균 월급을 한 100만 원 받았다 그러면은 나중에 40년 동안 가입하면은 40% 받겠네 이렇게 생각해 갖고는 안 된다는 거네요. 그래서 그분 소득이 우리나라 기준 A가가 같은 소득이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네. 근데 다르니까 평균 임금으로 계산하면은 31%고 네, 내가 50% 평균 임금 올려- 받는 사람이라면 네. 한 30%밖에 못 받는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해야 되는 50%를 올려도 39%입니다. 50% 올려도 39%인데 야당 네. 대표가 지금 44%까지 낮춰주겠다고 하면 뭐 낮춰줬는데 그래서 35% 저희는 조금 넘게 되는데 그러면 그래서 불만이 너무 낮췄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게 또 상대가 있는 게임이니까 네. 그것도 여당이 저러고 있으니 그러면 저는 야당 대표가 말한 것도 사실 뭐 무게가 없지 않으니까 저희는 50% 주장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그러면은 야당 대표가 이야기한 걸로 우선 타협해서 빨리 처리하고 모수 처리하고 그다음에 여당이 말하는 구조개혁하고 또 야당이 말하는 추가 어떤 보완, 보완하는 거를 그때 논의를 2단계로 하면 어떻겠느냐. 네. 그래서 개헌하자마자 저는 뭐 다른 정치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특급이 잘 모르겠는데 연금을 야당 대표께서 말씀하신 게 있으니까 그거를 빨리 그냥 모수기 빨리 처리하고 그런 다음에 구조개혁이나 같이 논의하면 2단계로 하는 게 저는 좋지 않겠나. 예. 꼭 들으시고 이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잘 이해가 됐고요. 예. 오늘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남산섭 교수님하고요.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진짜 중요한 얘기가 있었어요. 내가 낸 오늘 이번 달에 낸 국민연금 보험료가 내 계좌에 들어가가지고 30년 묵혀뒀다 나중에 나한테 오는 게 아니고요. 오늘 이번 달에 낸 건 이번 달에 어르신 연금 받으신 분한테 갑니다. 가고 이거 다 합쳐가지고 조금씩 운영하면서 나중에 너무 갑자기 많이 내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예요. 국민연금 이런 복지제도니까 이걸 일단 이해를 하셨으면 오늘 방송은 너무 성공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수개혁을 먼저 해야 구조개혁을 더 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얼마 내고 얼마 받을지 알아야 나중에 기초연금하고 퇴직연금도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합쳐져 있으니까 모수개혁 빨리 먼저 하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번 국회 새로 출범하면 바로 국민연금 모수개혁부터 야당 대표가 제안한 좀 부족한 안이지만 그 안이라도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남산석 교수님이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마무리할 텐데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12시 30분에 라이브 진행하는데요. 내일 12시 20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일 또 특별한 코너, 새로 마련하는 코너 있으니까요. 좀 기대하시고 내일 라이브에 꼭 들어오셔서 좀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미취학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